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10대부터 30대까지 다 거기에 속하죠, 여러분들? 예. 그 중간에 아닌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속하는데 요분들이 그 사망 원인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자살이죠, 그죠? 똑같아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암이죠, 그죠? 그래서 10대, 30대 잘 버텼는데 40대는 또 암으로 죽고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조선이랑 딱지도 붙이고 하는 거죠. 특히 20대는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41.2%예요. 두 번째가 암인데 10% 조금 넘어요. 세 번째가 교통사고, 역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수많은 20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라.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때까지는 좌절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 번 기회가 오는데 그때까지 그 기회를 바라보면서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만 바라보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거 할 거는 하면서 기회를 봐야겠죠. 근데 내 딸에는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근데 참 바보 같은 거잖아요. 아주 진부한 비유입니다만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42.195에서 뭐 아직 10km도 안 온 거잖아. 한 7, 8km밖에 안 왔잖아. 어떻게 나머지 30 몇 킬로로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벌써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느냐는 거지. 근데 제가 그 멘토라고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요런 강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서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계를 밟아가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포장합니다, 과거를.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 7시간, 8시간씩 자고 하바드에 붙었는데 말할 때는 나 2시간밖에 안 잤어. 뭐 이렇게 구라치는 거야.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빵 터지고. 예. 비속어 쓰는 거 좋아하는군요. 예. 그리고 뭐 샤워할 때도 무슨 책을 비닐로 덮어서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자꾸 포장해. 예전에 성공시대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재벌들, 창업주들이죠. 창업주들이 어떻게 이 재벌을 일궜을까. 그걸 이제 막 다큐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딱 공통점이 다 하나 있어.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근데 포장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겠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서 조력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이지. 운 없으면 백날 노력해도 안 돼요. 운칠기삼이란 말이 왜 있을까? 운입니다. 저도 여기 서 있는 건 100% 운이야. 100%좀 심했다. 90% 운입니다. 10% 나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말할 때 문제점 뭐냐면 듣는 분들이 좌절해요. 난 저렇게 못하지. 나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공부 못해. 나는 저렇게 뒤 옆 안 돌아보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지 못해. 좌절합니다. 멘토가 아니야, 그거는. 순간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그렇구나. 조그만한데 자극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멘토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 TV에 이런 거 하면 안 봅니다. 내가 나온 걸 보세요. 네. 이런 거 딱 짚어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무 포장 안 하고 진짜 내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앞으로 얘기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취업도 그렇죠? 다들 힘들고 모두의 우리 MC가 설명할 때 명절에 내려가기 싫고 그거 왜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전반적 사회 문화죠. 일단 경쟁 교육 어릴 때부터 옆에 친구를 이겨야지. 야, 옆집에는 저 사촌 언니는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이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 어깨를 자꾸 짓눌러요. 그런 경쟁 교육에 폐해가 있어요. 우리가 경쟁 교육을 해서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한국전쟁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경쟁 교육 시켜가지고 엘리트들이 어떻게 해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게 했다. 인정. 근데 그건 산업화 논리야.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서 경쟁교육 그렇게 시켜서 안 됩니다. 산업화 때는 일본에서 뭘 물건을 잘 만들었어. 갖고 와요. 뭐 해, 우리는? 뺏기면 돼. 미국에서 만들었어. 갖고 와요. 어떻게? 뺏기면 돼. 대신에 싸죠, 우리나라 물건을. 왜? 노동력이 싸니까. 그렇게 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21세기는 4차 혁명 시대는 그게 됩니까? 창의력이야.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거는 경쟁교육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경쟁교육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꿈이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라 대답하지. 공무원에 창의력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뭔 꿈이야? 여러분들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 아, 나는 미래에, 넌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아, 저는 공무원이 돼서 민원인들 오면 상담받고, 인감증명 떼주고, 그런 꿈 꿨어요? 아무도 그런 꿈 안 꿨을걸? 저 사진 좀 바꿔줘. 화통으로 바꿔줘. 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네, 이 돌릴 때마다. 예. 그런 꿈 아무도 안 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냐? 경쟁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전쟁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경쟁에서 지면 누구 탓이야? 국가 탓이에요? 내 탓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들 탓이야, 그게? 자기 탓이 아닌데. 그러니까 경쟁 교육은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구구단 배울 때 뭐해, 벌써? 2차 함수 배우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것도 경쟁이죠? 또 가장 큰 문제 경쟁 교육의 문화. 또 하나는 남의 시선 의식하는 문화예요. 이거 경쟁 교육에 연결되는 건데, 야, 옆집 애는 저만큼 한다. 자꾸 남의 시선 의식합니다. 우리 결혼할 이제 젊은 여성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심할 거예요. 시집 갈 좀 나이 때쯤이면 친구들이 뭐 물어봐요? 집은 몇 평에서 시작하니? 뭐 이렇게 묻죠. 에? 주위에서도 막 물었습니다. 큰 집이 좋고 막 이렇게. 에? 결혼식 어디 호텔에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하는 거야.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거든. 허례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SNS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좋잖아. SNS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루이비통 앞에 찍어서 뒤에 안 보이게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헬조선이라는 말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죠. 명절 때 내려가면 당장 취업은 했니?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참 오지랖도 넘지. 그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걱정은 그냥 던지는 말이죠. 사실 그렇게 걱정도 안 해, 친척들이. 시집은 언제 가니, 장가는 언제 가니 이런 거. 그런데 뭐 그게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는 것도 화가 나는데 또 다른 집엔 어땠대더라. 이렇게 되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잖아요. 남 눈 의식하고 허례 의식하고 비교하는 문화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여러분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문화는. 그런데 교육은 어때요?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지죠. 이게 보수와 진보가 한 번씩 크로스하면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처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선 게 이제 김대중 정권이죠. 97년 선거지. 이게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다 같이 시험을 치는 일제고사 없앴죠. 경쟁교육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앤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부활했습니까, 그게? 이명박 정권 때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다 이게 줄 세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성적 좋은 선생님들한테는 뭐 보너스를 주고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진보가 낫다 보수가 낫다 할 수 없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30년, 50년을 짜가지고 누가 한 명 이렇게 하자 가면 생각이 이념이 다른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 앞에서 계획 잡았던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하면 확 바꿔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마인드, 인식, 정책 이게 다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실생활에 다 직접적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숍 여사라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뭐 글도 쓰고 또 명성황후 민비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비숍 여사라고. 그 사람이 이제 조선 팔도를 쭉 돌아다 보니까 조선 백성은 너무 게으른 거야. 너무 게을러요. 일도 안 하고 매번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화투판에 가서 노름이나 하고 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책에다 써요. 조선 백성은 게으르다. 근데 그 사람이 만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만주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만주로 많이 갔죠. 개간하러.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너무 부지런한 거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안 좋은 땅을 개간하고 새벽까지, 그리고 또 공부하고. 아니 똑같은 조선인인데 조선에 있는 백성은 저렇게 게으른데 왜 만주에 있는 백성은 저렇게 부지런한 거야? 왜겠어요? 그게 바로 정책이고 그게 바로 정치예요. 조선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수탈해가지고 다 뺏어가요. 양반이 뺏어가고 정부가 뺏어가고 일제가 뺏어가요.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주는 아니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자, 북한 볼까요? 여러분들 뭐 기사에서 본 적도 있겠지만 북한에 요즘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장마당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만 장마당이라는 곳에선 자본주의의 어떤 색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 제품도 막 팔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해요. 남자들은 뭐예요? 놀아요. 집에서 놀고 와이프 돈 벌어 오면 자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니까 패고 이따위 짓 합니다. 북한 남성들이 한국 남성보다 왜? DNA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북한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남성들은 뭐예요? 집에서 노는 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김정은 잘못이지. 또 정책의 잘못이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졌어. 난 도태됐구나, 이 사회에서. 이거 안 바꿔주나 진짜? 그게 우리나라 사람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 벌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거든요. 그건 정부 잘못인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그게 왜 자기들 탓이야? 국가 탓이지. 프랑스 같으면 난리 났어요. 다 때려부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여튼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요 사회 문제점. 남과 비교하고 또 끊임없이 경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경쟁에 도태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온 어떤 사람이 야 10년만 참아봐. 10년 뒤에 네 모습이야. 멋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참겠지? 누구나 다 참겠죠? 그런데 인생은 안 그렇잖아. 근데 저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재밌는 미래를 꿈꾸면서 계획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몇 번의 찬스는 반드시 온다고요. 아까 제가 운이 많이 작용한다 했잖아요. 대한민국 재벌의 흥망사를 봐도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거의 다 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운의 흐름이 타서 성공하고 운의 흐름이 실패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친구들, 젊은이들 80년, 90년, 요즘 90년 100세 시대라는데 한두 번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지금의 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 좌절하지 말고. 제가 27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27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조금 집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조금 큰 외국어 학원을 차립니다. 3계층으로 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국인도 막 데리고 오고 굉장히 크게 27에 원장님이 된 거죠. 근데 내가 왜 겁도 없이 그렇게 했냐?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실패했어요. 폭망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벌으신 돈 제가 3년 만에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27에 그렇게 크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절대 자살 안 하겠지. 그거 필요해요. 27년 인생 뭐 그렇게 고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고 뭐 내가 저 여자 괜찮은데 뭐 이러면 다 이렇게 꼬셔서 사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하면 무조건 된다는 자만감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시장 조사를 전혀 안 했어. 자만에 빠져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아니 물론 그 돈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한테 아주 잘 만들어서 줬죠. 그거는 그냥 내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손에서 그냥 나온 거고, 사실은 그 사업하려면 진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시장 조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차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외국인 강사들도 많이 왔고 또 집도 얻어줘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달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정확하게 기회가 안 나는데 한 3, 4천만 원 한 달에 인건비만 나갔던 것 같아요. 월세랑 이렇게 하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자, 15일 날이 월급 주는 날이야. 지금 10일이에요, 10일. 예를 들면 3천만 원이 나간다 칩시다. 10일 날 내 통장에 500밖에 없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버립니다. 한두 달은 양해를 구하죠. 근데 이게 몇 달 지속되면 정말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누워서 내일 눈을 좀 뜨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지진이 나왔고 이 집이 폭삭 그런 생각 든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나는 망해도 직원들을 어쨌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1금융에서 대출 받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금융으로 가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채로 가요. 사채로 갑니다. 결국은 저도 사채까지 썼어요. 사채까지 썼는데 사채에 대해서 자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 킵해놓고 사채에 대해서 그 사채에 시달려서 많이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힘들어서 돈을 빌렸잖아. 당연히 갚으려고 그죠? 근데 당연히 갚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못 갚지 뭐 어떻게 해. 그거를 뭐 근데 막 전화 오죠. 전화 오고 혹은 뭐 찾아오고 막 근데 그거 다 법으로 하면 안 돼요. 찾아오면 안 돼. 6시 일몰 이후로 전화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 막 합니다. 그럼 막 욕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 빌려 못 갚으니까 내 잘못이지 하고 그 수모를 다 감당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저기서 욕 한마디 하면 2마디 더 했어요. 이게 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인데, 특히 젊은 층들 목숨을 끊는 사람은 참 제가 어떻게 보면 화가 나기도 한데 아직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빚 때문에 내 목숨과 빚을 바꾼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요 얘기 다시 들고 와서 저도 그래서 그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 호기롭게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27살 때니까 친구들 그냥 이제 겨우 뭐 취업한다고 아까 뭐 공무원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공무원 합격했는데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나는 뭐 하루 저녁에 100만 원도 쓰는데 학원 잘 될 때는. 그래서 내가 막 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뒤바뀌었잖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것도 느끼고 어떻게 할까? 돈은 다 까먹었고 딱 3년 했으니 그때 나이 30이었습니다.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뭘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많은 좌절 끝에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죠. 국회의원 선거 4번 떨어졌어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해운 사업에 성공해서 그 재산도 바닥이 났어요. 5번째 만에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이틀 만에 쿠데타 터져가지고 배지 한번 못 달아봤어요. 대통령 선거는 4번 도전했죠? 5번 도전했나요? 네. 71, 87, 92, 4번 도전했네요. 3번 떨어졌죠? 그러니까 선거에. 그리고 사형 선고도 받았죠? 가택연금 당했죠? 테러도 당했죠? 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A4 용지 반으로 이렇게 썼대요. 반을 나눠가지고 지금 어려운 현 상황을 쓰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나한테 남아있는 거, 희망적인 걸 썼다는 거지. 그래서 희망적인 걸 보고 앞으로 나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그때 30살 때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지금의 내 상태, 암울하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쭉 적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었는데, 그런데 일본어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일본에 공부하러 갑니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어학연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가겠다. 그 유학비가 필요하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서 벌어야지. 가서. 그래서 제가 일본의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탁 내렸을 때 제 주머니에 20만 원 있었거든요. 2만엔, 당시 환율로 하면 16만 원입니다. 딱 2만엔이 있었는데, 기숙사비는 내가 한국에서 미리 줬었고, 딱 한 달치만 기숙사비는. 일주일을 그냥 학교하고 이제 집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닥이 났어,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요? 무작정 그냥 거리로 나갔습니다. 무작정. 그래서 어떻게? 일 좀 주세요. 왜? 어려움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 일자리도 없고 더 좋은 거, 한국인 가게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어가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 2년 졸업하고 1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알바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 외국에서 쓸 게 없잖아요. 그냥 학교, 기숙사, 알바 이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모았어. 그리고 2년 만에 졸업하고 1년 만에 졸업해서 남들보다 빨리 취업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한국에도 많지만 일본에도 나쁜 놈들은 어디 가나 있잖아요. 취업 사기를 당했어. 그러니까 비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일단 저는 학생 비자로 갔는데 그쪽에서는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 비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겠다고 해놓고는 학생을 한 3개월, 6개월 계속 그냥 쓰고 비자 못 주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당했어. 당했는데 또 열심히 뭐 이력서를 썼죠. 그 와중에도 이력서 써서 다른 회사에 또 일본, 역시 일본 회사인데 취업을 했는데, 저랑 아주 오랫동안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 한국에서 한 5, 6년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한국을 온 결정적 이유는 환율인데, 환율이 굉장히 지금 한 1,000원 하죠. 근데 그때는 계속 떨어져 가지고 700원까지 떨어졌거든. 제가 거기서 30만 엔을 받았는데, 월급을. 구태여 외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작정 왔어. 무작정 한국 와서 이력서를 한 200통, 300통, 500통 여러분들이 하던 거. 근데 안 되더라고. 왜 안 될 것 같아요? 나이 한 33쯤 됐으니까 신입으로 받아주지 않고, 경력이 뭐가 있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일본에서 돈을 좀 벌었다 했잖아요. 그 돈을 종잣돈으로 다시 사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했어요. 뭐 수입업 같은 거, 중국에서 보고 수입해서 이렇게 파는 유통업, 요식업, 소위 말하는 식당도 했어요. 한 4개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망했지.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일본에서 벌어서 조금씩 송금해서 갚은 거 다시 빚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진짜 이제 여자친구랑 이별했고, 나이는 한 34 됐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싫더라고. 갑자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따라 배워라.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다 보실 텐데 이렇게 음료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무공등 음료수 치고. 근데 저는 그 판매업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까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머리 숙이기 싫거든. 근데 그 직업은 계속 머리 숙이고 부탁합니다 하고 갑질하면 을로 이렇게 받아들여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직원이 3명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 분이어서 직원들한테 막 쪼는 스타일이야. 왜 이것밖에 못 팔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 아들이잖아요. 아침에 막 그렇게 직원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못 팔아봐. 이게 참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싫은데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 3사람 파는 거 다 합쳐도 저한테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싫어. 아무리 그렇게 잘 팔고 해도 내가 일 열심히 해서 잘 팔면 뭐 아버지 돈 버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정말 그 일이 싫었어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혼자서 방문 걸어 잠그고 혼자서 소주 2병 먹어요. 빨리 잊고 싶으니까.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빨리 술을 먹어야 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인터넷에 제가 글을 하나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댓글 반응이 그런 것 때문에 악플 쓰나 봐. 반응 때문에. 근데 반응을 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글을. 그게 시대의 명저. 비웃었어요, 방금 지금? 사회학 서적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였다는,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이라는 책이거든요. 20세를 넘게 찍었어요. 사회학으로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 제가 연재를 1년을 했는데, 인터넷에 그거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글을 쓸 때.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막 땀 흘리고 일하는데 하기 싫은데 계속 이거 빨리 끝내면 집에 가서 글 쓸 수 있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서울로 갑시다. 당신이 전업작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서울 가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지.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 다 들어줬지 않느냐. 학원 하고 싶다고 해줘서 일본 가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지금 어쨌든 기반을 좀 잡았는데 이것도 뿌리치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아까 여러분한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지옥과도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난 밥 굶어도 괜찮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타협을 했어. 그러면 1년만 갔다 와라. 나는 1년 안에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저질러.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고 싶은 거 뭐 재지 말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갑니다. 첫 책이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 책을 제가 한 달 만에 썼어요. 참 빨리 써. 두 번째 한 달 만에 써서 딱 시장에 딱 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000권을 찍었거든? 1세를 500권 팔렸어요. 2,500권 반품이야. 야, 큰일 났네. 두 번째 책도 성공해야 이제 내가 전업작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책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났으니까 아버지 얼굴도 아른거리고 내려가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두 번째 책 딱 쓰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들죠. 뭐 직장도 없고 매번 자취방에 그냥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컴퓨터를 고스란히 치고 이런 세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꼼수다라는 게 엄청나게 히트를 할 때입니다. 인터넷 팟캐스트 뭐 1,000만 명이 들었다고 하는. 내가 이게 들어봤어요. 워낙 유명하다 그러니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나도 이 정도 하겠더라고. 나도 이 정도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에 연재했던 거기 커뮤니티 있을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워낙 제 글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꼼수다 같은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혼자 못하니까 뭐 원고도 제가 쓰고 다 할 테니까 한 2분 정도 같이 할 분 모실게요. 서울에 친구가 없어서. 근데 그 댓글이 다 내 팬들이었는데 댓글이 뭔지 아세요? 한 200개 달린 댓글이 다 반대야. 100% 실패할 거다. 하지 마라. 아무나 하냐 그런 거. 나는 꼼수다는 뭐 국회의원도 있고 오랫동안 방송한 사람도 있고 기자도 있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말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다 반대였어요. 근데 거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면 되든 안 되든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아 이렇구나 안 해버리면 주위에 반대가 심하니까 안 해버리면 요만큼의 기회도 없는 거야. 근데 하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를. 처음에는 몇 명 안 들었겠죠.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조금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이제 몇십만이 듣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몇백만이 듣는 팟캐스트가 됐고 검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우리를 저기 뭐 이거 김일성 특집 한다고 국가보안법상에 찬양 고무죄로 집어넣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싫어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를 되게 야 김일성 그렇게 봐. 김일성 김정일 또 하나 방금 이렇게 이 박사가 욕을 했다고 우리 남한에 지금 계시는 고정관측 이거 하면 안 돼. 브라우닝 권총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제 방송을 많이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 책은 당연히 많이 팔리지. 아까 그 500권 찍었다는 거 3,000권 다 팔고 한 10대 번 더 찍었어요. 이렇게. 책도 더 팔려지니까 유명세가 오죠? 오늘 방송국에서 불러주고 계속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팟캐스트에는 광고가 붙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유명세도 띄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일본 간다고 했을 때 주위에 반대했을 때 안 갔다거나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도 지금 방송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혹은 서울 간다 그랬을 때 안 갔으면 혹은 나도 한번 팟캐스트 만들어 볼까 했을 때 누가 반대한다고 안 했으면 오늘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88년에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대통령이 됐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한 7, 8년 시간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에 혹은 다른 선거에 몇 번 붙었을 것 같아요. 88년 그때 한 번 붙고 그 다음에 98년 보궐에 그러니까 반 쪼가리짜리 한 번 했어요. 나머지 선거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정치인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로 복귀해라. 왜냐면 정치하면 돈도 많이 깨지기 마련이고 사람이 피폐해져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주위의 말 다 들었으면 지금의 노무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이잖아. 자기는 꼭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 링컨도 마찬가지고 김대중도 마찬가지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수없이 실패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몇 번의 찬스를 잡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갈등을 할 거예요. 인생은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주 중요할 때 어떤 선택,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어떤 선택, 대학교에서 농구할 때 어떤 선택,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앞이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차피 거기에 맞는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 자체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좌절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냐. 가장 큰 거는 또 하나가 대한민국이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취업이 잘 안 돼? 아, 나는 창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요즘 지원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했어. 한 1, 2년 만에 망했어. 엄청난 빚을 떠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주저앉아요. 좌절해버린다고. 그런데 그 좌절하고 나서도 몇 가지 나한테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희망이 있다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여기서라도 이제 크게는 못하겠지만 작게라도 뭐라도 이렇게. 제가 아까 일본에서 오면서 너댓 번 사업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했다 칩시다. 망했어. 그럼 500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5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망했어. 100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100으로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보는 거야. 이것도 없어. 망했어. 그럼 아무것도 없이 돈 없이 할 수 있는 걸 또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는 단 한 번이라도 온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고 뭐 이렇게 또 시대가 맞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서울에 와서 막 혼자 책 500권 팔고 좌절할 때 소위 말하는 나는 꼼수하는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물론 그러면 저는 다른 걸로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게 운이라고. 마침 그때 이런 게 나와주는 거지. 그런데 운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이 TV를 보고 계시는 젊은 분들 참 힘듭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가면은 그냥 놀았어요. 술 먹고 연애하고, 뭐 취업 걱정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어. 또 등록금도 비싸지 않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 또 짠한 마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놀아야지. 응? 저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바꿔보려고 하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마인드인 거죠. 마인드. 조금 안 되면 좌절, 이게 아니고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여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오신 분들 특히 돌아가셔가지고 제 이름 검색해서 책도 좀 많이 사주시고 방송도 많이 듣고 그렇게 바랍니다. 하여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